부동산 하락장이 오는 신호를 저는 총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죠. 대외적인 경제 환경에서 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하락세가 찾아왔던 가장 큰 시기를 돌이켜보면요. 98년 IMF 시기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세계 경제가 도래가 됐었을 때도 하락세로 전환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찾아올 이런 세계 경제,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 누구도 사실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 근원지는 중국에서부터 분명히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 나올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 남중국해 문제도 도사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홍콩시 문제, 또 이 북한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근원지가 또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근원지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이런 파급력, 파괴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도 굉장히 클 거다. 왜?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동조화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보니 앞으로 찾아올 이런 이 대외적인 환경은 분명히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서울역 롯데마트에 있는 주말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좀 찍어 왔는데요. 제가 주말마다 거의 매주 가는 곳인데, 내국인, 외국인 뭐 정말 가릴 것 없이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죠.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던 이 서울역 롯데마트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사실 이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서울역 일대의 모습입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휑하죠. 거의 뭐 사람 한 명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휑한 모습이고 정말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괜히 나 혼자 여기 왜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한산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실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앞으로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확산이 정말 크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명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국내적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부동산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 경제까지 만약에 이 파장이 미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장중 2000선이 뭐 다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뭐 2003년 때죠. 사스 때도 지금 뭐 추경 예산이 약 7조 5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메르스 때도 지금 2015년이죠. 그때도 11조 뭐 6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자, 올해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경 예산이 약 20조 원 이상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조금 예의주시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경제 환경은 분명히 이런 근원지 중국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외적인 경제 환경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이 대내적인 환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는 착공 물량에 따른 입주 물량의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 현상을 띌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12년, 2013년도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하락 장세가 찾아왔던 시기였는데요. 당연히 이 하락 장세에 있을 때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 현상을 띄었고요. 2014년부터 이 박근혜 정부 초기죠. 2014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부양책을 쓰는 이 변곡점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완전히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더니 이 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들어서서 이 파리 대책이라는 이 규제책이 들어오게 됐죠. 그럼으로써 이 대출 규제가 또 들어가고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요,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 거의 한 40%에서 60%까지는 분명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한 2년 뒤, 2, 3년 뒤에 들어오는 물량이겠죠? 그러면 2021년 이후부터 들어오는 물량들은 굉장히 현저히 감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더더욱더 이런 감소세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1999년 1월이죠. 분양가 상한제 전면 자율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이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활기를 찾았던 시기인데요. 그때부터 착공 물량이 늘어나더니 2년 뒤인 2001년부터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가 이 20년 한 해 평균을 훌쩍 웃도는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요.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호 이상까지도 나왔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9만 호 이상까지도 입주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3년도 때 12구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이 건설 경기가 다시 꺾이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2005년, 2006년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 단계적인 시행이 들어갔고, 2007년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다시 들어가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입주 물량이 감소되는 시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08년도 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제 세계 경제가 오는 시점부터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2008년부터가 사실상 미분양이 엄청나게 터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때 이 미분양이 약 2년 동안 적체가 되더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분양 추이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기가 하락장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완전히 하락장이 시기고, 2008년부터 2009년도 때가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이 변곡점, 정체기, 이 조정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 때죠. 이때 박근혜 정부 초입이죠. 하반기 때부터 완전히 부양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부터 완전히 폐지가 됐고, 그 시기 때부터 이제 이 LTV도 10% 상향을 해줘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1999년도와 마찬가지 이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활기를 찾고, 그때부터 착공 물량이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죠?
2014년부터 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부터 이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파리 대책 규제책이 또 들어오고, 또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건설 경기가 또 한 번 힘들어지는 시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뭐 LTV도 엄청나게 축소되고 대출도 완전히 규제가 들어가고 나서 수요까지도 억제가 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 사실상 입주 물량이 현저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본 것처럼 이 착공 물량 또한 엄청나게 감소가 됐고, 그 착공 물량으로 인한 또 입주 물량도 엄청나게 현저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올해에도 엄청나게 감소되고, 내년에는 뭐 더더욱더 감소가 되죠. 기존의 한 해 평균 입주 물량을 완전히 밑도는 약 2만 1,00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주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전면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앞으로 들어오는 이 착공 물량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도 현저히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2006년, 2007년도 때도 보시다시피 이 시기에도 규제책이 들어왔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기 때 사실상 완전히 상승장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 계기는 공급 물량의 감소였던 겁니다. 이 시기 때도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인한 상승장 기조가 치닫다 보니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난 폭등 장세가 나왔던 시기였던 거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분명히 더 있어 보인다. 2008년 이 변곡점, 세계 경제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2008년부터도 똑같은 상승장 기조에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이런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있지 않고서는, 이 대내적인 환경에서는 분명히 이 하락장이 찾아오는 변곡점이 찾아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도 미분양 추이가 현저히 부족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장 기조는 앞으로도 더더욱더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재화는 가격이 산정됩니다. 수요 공급, 수급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 착공 물량이 앞으로도 감소되고, 그럼으로써 입주 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더 지금과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인허가 물량에 따른 미분양 물량의 추이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선에 본 것처럼 착공 물량도 중요하고 인허가 물량도 중요하고 입주 물량도 중요합니다. 이제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미분양 물량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을지,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의 추이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와 인천 주택 인허가 물량인데요. 약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 해 평균을 내봤더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33,000호가 적정 물량, 경기도는 17만 호가 적정 물량, 그리고 경기와 인천을 합한 이 물량은 20만 호가 적정 물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본다면 이 파란색이 17만 호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2008년부터 변곡점이 시작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인허가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2014년부터가 또
이 인허가 물량이 증가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가 완전히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인허가 물량이 증가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 때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난 이후부터 이 건설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허가 물량을 굉장히 많이 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반면에 인천시와 경기도를 구분을 한다면 인천시는 이 시점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고요. 경기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이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된 현상을 띠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감소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맞물려 미분양 물량도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나올 때 이전까지는 경기도의 이 가격적인 힘이 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당 부분 힘이 셀 거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서울주택 인허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2019년에 한 해 평균을 내봤더니 약 7만 3천 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만 3천 호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현저히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인허가 물량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됐던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 때 이명박 정권 때죠. 그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허가 물량이 좀 많이 증가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2015년도 때죠. 이때도 인허가 물량이 상당 부분 엄청나게 많이 이 한 해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2015년부터 완전히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폐지가 됐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요. 2017년도 때 인허가 물량이 증가됐던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1월 24일 이후부터는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이 정비사업이죠. 재건축에선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 설립이 난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생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될 때까지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예외 조항을 줬어요. 1월 23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낸 사업장들은 이 규제에서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줬기 때문에 2017년도에 엄청나게 밀어내기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낸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17년도 때 인허가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고 인허가 물량은 사업 시행 인가부터 건축 허가를 낸 사업장들은 전부 다 인허가 물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사업 시행 인가 낸 사업장들은 전부 다 인허가 물량으로 다 포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가 됐다. 다만 2018년, 19년에는 이제 완전히 감소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4년 또는 5년까지의 입주 물량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인허가 물량도 현저히 감소로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본 아파트도 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한 해 평균은 약 4만 호 정도로 적정 물량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주택과도 동일합니다. 2010년부터 13년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인해서 한 해 평균이 조금 웃돌았고요. 2015년도 때도 이제 좀 평균치로 웃돌고 2017년도 때 이제 완전히 밀어내기 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낸 사업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한 해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인허가 물량을 신청했던 단지들이 약 4년 또는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들어올 텐데, 자, 그렇다면 뭐 한 2022년 정도가 이제 물량들이 들어올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해에 다 들어오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분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2017년에 인허가 물량의 여파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 감소, 그리고 또 인허가 물량 감소, 그리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이 서울 시장의 아파트 주택들은 더 상승 기조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장의 신호는 미분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한번 볼게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분양 통계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약 20년 동안의 이 미분양 통계인데요. 20년 평균, 한 해 평균을 내봤더니 서울은 약 1190호, 그러니까 1200호 정도가 적정 미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 이천은 약 16,000호가 적정 물량, 지방은 약 52,000호가 적정 물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가요, 상승장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미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분양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때 가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고요. 근데 2008년부터 이 변곡점이 생겼다 그랬죠. 이때부터 서브프라임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 미분양 통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이 찾아오려면 결국에는 미분양이 적체가 돼야지만 반드시 하락장이 찾아올 텐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 미분양이 2년 동안 적체가 된다면 분명히 다음 연도에는 하락장이 찾아온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때 경기도를 보시면 약 2만 호 이상 되는 미분양이 적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한 해 평균 1200호가 적정 물량인데 2400호 이상 정도의 미분양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약 3만 호까지, 서울 권역은 약 3,000호 이상까지도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사실상 완전히 하락장이 찾아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14년 하반기부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히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더니 이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런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된 이후부터 다시 미분양이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2015년도 때를 보시면 잠시 경기 이천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호 정도로 이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다만 이때 미분양이 늘어났던 시기는요, 기존에 있던 미분양 물량과 함께 2014년 부양책을 썼던 이 시기 때 엄청난 입주 물량, 착공 물량과 이 입주 물량으로 인한 미분양이 합산이 된 시점이 2015년 잠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경기와 수도권 일대에 이제 미분양이 잠시 좀 증가가 됐고, 다만 상승장 기조에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미분양은 금세 전부 다 회복이 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 미분양 추세는 현재 많이 떨어지는 시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미분양도 마찬가지 약 8,000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경기 이천의 한 해 평균 16,000호를 완전히 밑도는, 그리고 서울도 완전히 밑도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은 52,000호 정도가 이제 적정 미분양 물량이라고 보는데,
2007년도 언제죠?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미분양이 거의 없다가 2006년도부터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도까지 그리고 2010년도까지 미분양이 적정 물량보다 상회하는 이때 시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지방이.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수도권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지방이 미분양이 현재 줄어들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디커플링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락장의 신호를 본다면 분명히 반드시 이 미분양의 추이를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약 2만 호 이상 되는 미분양 물량의 통계가 잡히는 순간 하락장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상승장 기조에 있건 없건 미분양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건 가수요가 거의 끊겼다는 얘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락장의 신호는 분명히 반드시 미분양 통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통계는 지금으로서는 현저히 하락장이 나오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하락장이 오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업황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I라는 지수인데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제실사지수에 대한 경제 지표를 나타낸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로 나온다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체가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100을 초과한다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체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체가 더 많네요. 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2010년부터 2013년, 2014년도가 이제 하락장 기간인데요. 이 시기 때 BSI 지수가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 69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수를 보셨는데요. 2015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거의 80을 넘어서는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79에 대한 지수가 나왔는데 그래도 하락장 기간에 나와 있는 지수보다는 현저히 많이 높게 나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 대한 업황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미분양 시점의 전세가율의 추이를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전세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장 기조에 있는 이 시기의 전세가율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락장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는 전세가율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반대로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세가율의 변동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전세가율의 통계를 한번 제가 내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자, 2001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장 초입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 기조에 있는 2003년부터 2007년, 8년, 9년까지는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낮게 형성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 금액이 많이 올라가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기조에 있을 때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장 기간에는 전세가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이 하락장이 찾아왔던 이 시기에는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매매 금액이 조정이나 아니면 하락을 뛸 수밖에 없겠죠. 매매 금액이 떨어지면서 이 매수세가 꺾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수 수요층들이 전세 수요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매 금액은 떨어지는데 전세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죠? 좁혀지는 시기가 찾아오겠죠. 그 시기가 이 하락장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다시 매수세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매매 금액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장 기조에 있던 2018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잘 보시면 하락장이 언제 찾아오고 그리고 상승장이 언제 찾아오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020년부터 그 이후까지는 전세가율이 변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앞으로의 전세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이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의 이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로또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이 무주택자분들의 이 전세 유입으로 인한 이 전세가의 가격이 앞으로는 더욱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나올 거고요. 향후에는 매매 금액이 분명히 이런 하락장 기간이 찾아온다면 또 조정이 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전세가율은 이렇게 내려갔던 시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수도권 미분양이 2만 호 이상 터진다면 반드시 하락장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를 우리는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장세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장이 오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멀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I라는 심리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 주택시장 가격에 대한 전망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있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CSI 전망 지표입니다. 자, 100보다 크다면 앞으로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4월 굉장히 좀 지금의 전 저점이었죠. 그 시기 때 이제 조금 안 좋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또 이 심리 지수가 올라가는 걸 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가격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더 올라설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총 이렇게 5가지의 분류로 나눠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는 신호는 따라서 첫 번째, 대외적인 경제 환경에서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대외적인 환경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는 그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아닌 이 대내적인 환경에서는 쉽사리 하락장이 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자, 특히나 이 착공 물량에 따른 입주 물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락장이 오기에는 더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인허가 물량에 따른 미분양 물량의 추이도 현저히 적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우리가 봐왔던 미분양 물량의 추이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 하락장이 오기에는 더더욱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미분양 시점의 전세가율의 추이를 보실 텐데 지금 전세가율도 상당 부분 많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장이 바로 오기에는 더 어려워 보이고 또 심리적인 지수 면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 이런 심리 지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 하락장이 찾아오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미분양이 두 번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통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미분양 통계가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수도권에서 2만 호 이상 2년간 적체가 돼야지만 반드시 그 다음 해에는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이 충족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미분양이 거의 현저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답변은 아직까지 하락장이 오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의 사태가 얼마만큼 확산이 되고 그 여파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여파에 따라서 큰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